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파일 관리와 협업 강화 전략의 발표를 맡은 클라우드하이커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상당히 안 좋아서 아마 오시는 길에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세션 1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왜 지금 클라우드 전환이 필수여야 하는가? 둘째, 고객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그러한 문제들을 클라우드하이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제조, 영상, 미디어, 공공기관 등 이제 산업군에서 실제 그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직설적으로 일단 묻고 있는데요. 왜 지금 클라우드 전환인가? 네, 사실 클라우드 전환은 과거에는 좀 기업의 선택적인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주 폭증하는 그 데이터 양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그 기업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 공급자 입장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연평균 기업들의 데이터 양은 15% 정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매년 계산하다 보면 약 5년 사이에 2배 정도의 데이터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 사용 사례를 보거나 현황을 보더라도 15%씩 증가를 하거나 이런 이제 상회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협업 환경이 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사무실이 아니라 이제 각 지사, 그다음 이제 외부 현장, 또한 출장을 이용한 국내외 지사나 재택근무를 통해서 협업하는 환경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보안 또한 이제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 협업과 보안을 두 가지로 좀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 과연 어떠한 솔루션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 전환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AI 도입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좀 AI 솔루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중앙화, 그다음 이제 정합성, 실시간 접근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각 개인의 로컬 PC나 메신저 혹은 개인 클라우드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조직은 AI 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되고 급변하고 있는 협업 환경과 그다음 AI 도입으로 인한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클라우드 전환은 가장 안전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객 현장을, 특히 제가 좀 고객 현장을 자주 나가보는데요. 나가면서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조직의 이제 협업 비효율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장하고 있는 도구는 되게 다양해지고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각 개인의 로컬 PC나 외장하드 USB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메신저도 좀 많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파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보안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장해둔 그런 파일의 회수가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이랑 파일을 많이 주고받을 때 여러 번 수정해서 이제 주고받을 저러한 형태의 파일명으로 주고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파일명 언더바 최종 언더바 V4 V5 해서 계속 주고받는 사례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몇 년 전까지도 저러한 형태로 많이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저게 좀 되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최종 버전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찾을 수도 없고, 그게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의 경우는 메일로 주고받다 보니까 더 찾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좀 중복된 버전, 중복된 파일을 또 한 번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런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좀 협업을 좀 점점 편하게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보안적인 부분이 좀 계속 충돌하는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공공기관에 저희가 좀 많이 나가보면서 느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적인 요소를 되게 강화를 하는 반면에 협업도 이제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적인 원인은 사실은 파일이 좀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결국 한 곳에서 데이터가 중앙화되고 관리가 된다면은 사실 이 세 가지의 어느 정도 업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온프레미스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온프레미스라 함은 클라우드 같이 그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뭐 사내 전산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하드웨어나 장비, 이제 IT 소프트웨어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현재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이러한 온프레미스 업무 방식으로도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계에 의하면 약 한 60%가 아직도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온프레미스 방식이 가장 크게 지금 요즘 같은 AI와 클라우드가 점점 빨라지는 업무 방식에 과연 어떤 기술적 운영적 한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가 증가한과 동시에 사실 스토리지 서버도 그만큼 빨리 증가가 돼야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스토리지나 서버를 바로바로 증설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이 확보되고 확정과 됨과 동시에 이제 발주를 넣는다. 그렇다면은 이 온프레미스를 담당하는 유지보수나 아니면은 SI 업체가 이걸 또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사실 최소 수개월에서 넘게는 1년 넘게도 이제 소요가 되죠. 그 사이에 데이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적인 부분인데요. 온프레미스의 그 구조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제 권한 설정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협력사나 아니면은 단기 계약직의 직원들에게 보통 폴더 단위의 그 외부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또 이제 수동으로 많이 제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로그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외부 협업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특성이 좀 많이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그 메일이나 아니면은 메신저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는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가 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주를 안 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복구하는 시간까지 시간 소요가 상당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 랜섬웨어에 만약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이 손상이 되거나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의 백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데이터 자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고객사의 이제 산업 전반에서 좀 반복되는 파일 관리 협업 문제 사례인데요. 이 제조업 A사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고객인데, 본사는 그다음 국내에 8개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증가가 상당히 빨라서 각 지사마다 파일 서버를 따로 설치하기로 좀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제 각각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협력사랑도 좀 파일 공유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메일이나 FTP라는 방식으로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이제 버전 파일의 이제 버전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취약했던 부분이 있고 또 보안적으로도 좀 많이 리스크가 있던 부분인데요.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의 지사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전체적인 파일 자체가 손상이 돼가지고 복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급하게 백업 관련돼 있는 그 파일로 다시 복구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백업 정책을 갖고 있질 않아서 그 데이터 자체가 아예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의 업무가 한 2, 3주 정도가 많이 마비가 됐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영상 B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상을 취급하는 회사는 대용량 영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소 수기가 수십 기가부터 큰 단위는 이제 몇백 기가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나스를 구축을 했으나 여러 사용자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동접으로 인한 그 약간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외부 디자이너는 협력사랑 좀 많이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송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거나 끊김이 반복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C002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좀 망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가져오는데도 좀 상당 부분에 좀 노력을 필요로 하고요. 근데 그 외부망 PC 데이터가 대부분의 내부 정책에 의해서 뭐 8시간 후에 자동 삭제, 12시간 후에 자동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온 데이터를 바로 외부 협력사나 아니면 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메일로 보내는데 용량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파일을 압축을 여러 번 나눠서 메일로 보내거나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시간 기한이 이런데 만약에 맞지 않게 되면은 외장하드는 USB를 통해서 인편으로 바로 보내는 그런 좀 약간 보안적인 그 리스크가 있는 사례가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이제 사례들을 저희 클라우드하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하이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기업용 파일 관리 협업 플랫폼이고요. 지금 국내 공공기관 대기업이나 뭐 병원 등등에서 약 한 50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하이크는 크게 민간용과 공공용 두 가지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공공용의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CSAP라는 보안 인증을 작년 말에 획득을 해서 공공기관에 진출했습니다. 클라우드하이크는 특히 이제 대용량 파일이나 영상 협업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하이크로 도입하게 되면 크게 기대 효과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안적인 부분, 그다음 협업, 그다음 이제 업무 영속성, 비용 효율성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 아까 온프리미스와는 좀 다르게 권한을 수동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서 폴더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면서 로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업다운로드, 수정, 삭제 같은 부분이 로그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하이크는 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 사용자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면서 대용량 파일들을 아주 손쉽게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 모바일, 웹같이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실시간 동기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같은 문서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하이크 민간용의 경우 동시 편집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수정된 파일에 대한 버저닝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업무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하이크 민간용과 공공용은 매일 자동 백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공공용의 경우에는 CSAP 보안 인증의 정책에 의거해서 물리적으로 이중 백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하이크는 그 버저닝이라는 이전 파일로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대응 또한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프레미스와는 다르게 원하는 요금제만큼 용량만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만약에 급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스토리지를 바로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핵심 기능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저희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미리 보기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MS 오피스 문서뿐만 아니라 한글, PDF, 최근엔 HTML과 DWG 파일까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 오피스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따른 메신저로 보내고 바로 업로드가 하는 기능이 아닌 파일별로 저희는 실시간 코멘트로 달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과 쉽고 빠른 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접근 권한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는 각 문서 폴더별로 구분지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나눠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P 지정하는 IP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는 다른 IP를 이제 차단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모든 업다운로드, 삭제, 링크 생성 이런 부분에 대한 로그 기록 또한 저희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관리자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일 버저닝 기능으로 한 달치의 기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약에 실수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하는 시점에 이전 버전으로 저희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용자들이 실수로 파일을 삭제할 경우에는 DB에서 바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폴더 소유자의 휴지통으로 일단 1차로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수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폴더 소유자가 휴지통을 비워주지 않는 한 바로 복구가 가능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랜섬에 감염됐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보안 링크라고 저희가 최근에 좀 개발한 그 보안 링크 부분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유 링크 기반의 업다운 전용 링크가 아니라 보호된 안전하고 좀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보호되게 보안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찍어놓은 영상인데 요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하이크의 보안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문서함에서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폴더 안으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폴더에 공유 링크를 생성하고 보안 링크를 선택합니다. 보안 링크를 받을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 명에게 공유하려면 반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유효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7일 이내에 링크가 자동 만료됩니다. 다운로드 횟수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 옵션에 체크하면 만료일이 지나거나 다운로드 횟수를 모두 소진했을 때 클라우드에 있는 원본 파일까지 영구적으로 삭제되니 신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사용자에게 알림 보내기를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알림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공유 버튼을 클릭해 보안 링크를 생성합니다. 수신자는 이메일을 통해 받은 보안 링크를 클릭합니다. 수신자는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수신자는 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링크가 만료되었거나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다면 수신자는 링크 만료 표시 화면을 보게 됩니다. 발신자는 활동 로그를 통해 수신자가 링크에 접속했는지,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 등 공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하이크의 보안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AI 툴을 사용해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은 네, 딱딱하죠. 네. 저희도 이렇게 AI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클라우드하이크를 도입했을 때 사실 저희가 기업 환경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5가지인데요. 네. 협업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외부 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관에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한 신뢰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의 그 자동 백업 및 그다음 버전 관리로 인해서 완전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같은 문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동기와 함께 또한 버전이 일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하이크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중화와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하이크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네, 기업의 업무 환경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협업 관련된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 웍스를 활용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 웍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하이크 드라이브에 앞서서 저희 이제 네이버 웍스 서비스 클라우드 하이크 드라이브와 함께 협업 툴로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네이버 웍스 서비스에 대한 소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세션 아젠다로 네이버 웍스로 시작하는 공공 업무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공공 업무 혁신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네이버 웍스를 도입하셔서 실제로 진짜 업무 변화에 정말 다양한 변화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네이버 웍스의 그런 변화 사례가 있는지 그런 업무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례에 앞서서 네이버 웍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웍스 서비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이제 메일이나 캘린더, 메시지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업무용 특화해서 하나로 제공하는 그런 업무 협업 툴입니다. PC 웹과 PC 앱,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제공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에 그냥 끊김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실 거예요. 네이버 메일, 캘린더 이런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을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처음 입사하시더라도 다른 이제 업무 툴을 익히기 위한 그런 온보딩 과정 없이 아주 쉽게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웍스를 쓰고 계신 도입 고객사신데요. 사실 네이버 웍스가 거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민간 쪽 기업에서는 거의 이제 현재 380만 사용자가 네이버 웍스를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네이버 웍스 공공용으로 출시한 상품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CSAP 인증을 받으면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 2년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지자체와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네이버 웍스를 도입해서 그런 업무 변화의 혁신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웍스는 메일, 메신저, 캘린더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하이크의 드라이브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협업 툴로서의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이 패키지를 대표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고객사가 이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전사적으로 네이버 웍스 협업 툴을 이용해서 업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나이파 같은 경우는 도입 규모가 600명 정도에 육박하고, 여기서는 기존에는 이제 두레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용 협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레이라는 서비스를 한 2년 정도 이용을 하시다가 네이버 웍스 서비스에 비해서 사실 이제 UI나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드라이브도 거의 쓰지 않는다. 약간 이런 내부적인 이제 좀 의견이 많았어서 네이버 웍스를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현재는 굉장히 잘 만족도 높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웍스는 CSAP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한 그 모든 인증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이 갖춰진 보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네이버 웍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를 도입했을 때의 도입 효과, 간단하게 6가지를 정리해 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각 장표별로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웍스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에서의 가장 큰 업무 변화가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모바일 업무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모바일로 업무를 하는 환경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소통은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하고 공공 업무는 사실 그런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 외에 밖에서는 거의 행정 처리를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이 모바일에서도 언제든 이 업무 환경에 진입할 수 있고 업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에 대한 그런 UI나 UX는 여러분들 이미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메일, 메신저 이런 서비스들도 모바일로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이질감 없이 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에 대한 그런 업무에서의 활용이 어려운 점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보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업무를 한다라는 거를 상상하기 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이버 웍스 같은 경우는 이 관리자 기능으로 이런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캡처를 방지하는 화면 캡처 제한 기능이 있고요. 캡처를 하더라도 이 워터마크가 찍혀서 누가 이 화면을 캡처했는지 나중에 이제 자료가 유출이 된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자료가 유출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의 그런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이 서비스별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게시판과 메시지에서 주고받은 첨부 파일들은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못 받게 설정을 한다든지 메일에서의 제공받은 그런 첨부 파일은 PC에서만 열 수 있게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 설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그 이제 클라우드 하이크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의 그런 전환 자체는 되게 필수적이다라고 모두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구축형 시스템 자체는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네이버 웍스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그 새로운 서비스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형 시스템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국가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공무원 대부분이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스템의 장애 상황에서도 이제 네이버 웍스를 도입한 부산시청과 제주도청만은 이 네이버 웍스를 이용해서 그런 끊김없이 그런 화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네이버 웍스 서비스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멈춰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최신 트렌디한 그런 업무 기능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네이버 웍스는 연간 정기 업데이트가 세 번 예정되어 있고요.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그런 서비스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요. 새로운 그런 AI 기술이라든지 그런 업무 트렌드에 이제 맞는 그런 업무 기능들이 나온다면 그 기능들도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데이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웍스는 이 대규모로 어떤 소통을 진행해야 될 때도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사적으로 어떤 공지를 하거나 발표하는 시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라든지 이제 전체 오프라인 미팅이나 이런 거 진행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 네이버 웍스에서는 이 화상회의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 400명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미팅을 진행하거나 발표 세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린더를 통해서 이제 공유 캘린더, 네이버의 캘린더 서비스 유사한 UI, UX를 제공하는데
개인 일정 관리도 가능하지만 전사적인 행사 공유라든지 부서별로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국과장님 윗분들의 그런 일정들을 이제 확인해서 일정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캘린더를 이용해서 전사적인 그 일정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공지를 진행하실 때는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 사실 게시판도 없이 그냥 카카오톡 단톡방 만들어서 공지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좀 규모가 있다, 그냥 게시판 서비스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그 게시판 기능에서 좀 단조로운 게시글 올리는 그런 기능 외에 다른 어떤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요. 네이버 웍스는 이 게시판에서도 전사 공지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알림 기능이 있어요. 안 읽은 멤버에게 재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는 이 게시판 게시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누가 이 게시글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읽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이 게시글을 꼭 읽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알림, 서비스 알림을 보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공지 사항이라면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파일이라든지 그런 의견 보고 내용들을 취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쪽지나 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쪽지나 메일로 그 자료 첨부를 요청을 하고 그 첨부 파일을 또 다운받고 이걸 취합하기 위해서 다운받은 파일을 또 관리 드라이브로 개별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했을 텐데, 이제는 네이버 웍스에서 이 할 일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서 취합 활동을 좀 일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성원들에게 그런 파일들을 취합할 때 취합하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지만 누가 이 파일을 보내지 않았는지 보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기로 관리를 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파일 안 보내면은 안 보낸 사람에게 언제까지 또 자료 송부해 주세요라고 또 일일이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 할 일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취합받아야 되는 이 구성원에게 할 일로 자료 요청을 하면 그 누가 자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로 공유받은 이 파일들은 이 관리 드라이브로 일괄적으로 다운받아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IPT 전화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전화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화 연결을 해서 그 주소록에서 확인되는 그 구성원의 연락처로 바로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까지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네이버 웍스를 도입했을 때 네이버 웍스의 그런 소통 기능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굉장히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무원으로 예를 들자면 온나라 시스템, 인사랑, 올레, 원격 제어 시스템 이런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네이버웍스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네이버 웍스를 단순히 그런 메시지 캘린더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웍스로 커피를 주문한다든지 또 커피 주문한 로봇이 이제 커피를 배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서비스 장애가 오면 그 서비스 장애 알림을 네이버 웍스 보스로 받고 그 시스템 결제 승인이 떨어지거나 결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서비스 알림까지 네이버 웍스로 일괄적으로 받고, 또 간단한 업무 처리일 경우에는 웍스 메신저 안에서 이제 봇 활용해서 간단한 업무 처리는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웍스와 다른 그런 협업 서비스와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꼽는다면 이 뛰어난 고객 대응력인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서비스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과 밀착해서 그런 서비스 상품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그런 이제 저희가 국내에 있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고객사가 그냥 그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그 커스텀 기능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대부분 저희가 직접 대응할 필요 없이 그 관리자에서 그냥 설정 하나로 고객사가 원하는 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이버 웍스가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커스텀 기능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화면 상단에 이 제주도청 로고를 박는다든지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그 고객사의 로고가 노출되는 그런 이제 업무 시스템을 그 기관 전용으로 커스텀해서 커스텀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업무 중간에 계속 뭐 자리를 비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보통 이런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자리 비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저희 이제 이 상태 변경 API를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 진행 가능한 파트너와 함께 그런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보 메시지라고 이게 이제 쪽지 기능인데 사실 저희 네이버 웍스는 쪽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방향 소통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쪽지 기능이 없는데 사실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쪽지 서비스를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보 메시지라고 하는 쪽지 기능을 이 메시지 봇으로, 봇 형태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게 해드렸는데요. 이 동보 전송을 위한 쪽지 전송을 위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그 웹페이지에서 글을 작성하면 그 내용이 메시지 봇으로 일괄적으로 전송되는 이 일방향으로 전송이 되는 형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네이버 웍스를 이용해서 어떤 도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가 이제 민간 쪽에서는 AI 쪽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해서 그런 AI 툴들을 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웍스 클로버 노트라고 하는 이제 B2C 서비스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AI 회의록 작성 서비스도 이제 업무 비즈니스용으로 출시를 했고요.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통합 검색 시스템과 더불어서 나만의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AI 스튜디오 상품까지 이렇게 이제 AI 상품들이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웍스 클로버 노트와 AI 스튜디오가 각각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공공 버전으로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제 민간 쪽에서 좀 활용도를 높여서 그런 이제 기능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해서 공공 쪽에는 좀 향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클로버 노트인데요.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으로 이제 회의 내용들을 STT 형태,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고 그 회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B2C 서비스로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이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웍스 클로버 노트라고 하는 비즈니스용으로 쓰실 경우에는 이 참석자들 대상으로 자동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화상회의에서도 이 클로버 노트를 연동해서 화상회의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이제 회의록을 바꿔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회의 같은 내용들이 좀 보안이 민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외부 공유가 되지 않고 좀 그런 민감하게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 보안 공유를 설정해서 외부에 공유되지 않도록 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 구성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갖춰서 이 회의록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AI 스튜디오라는 상품이 민간에서는 오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웍스 사이트에서 이 AI 스튜디오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성형 AI, 챗GPT와 같은 이제 생성형 검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웹 검색, 웹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생성형 AI가 아닌 네이버 웍스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일이나 메신저 게시판에 있는 그런 글들까지 모두 학습해서 그 기반으로 거기에 대한 맞춤형 나만의 답변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업무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메일에서 검색을 하고 메시지에서 검색을 하고 게시판에 있었나? 게시판에서 검색을 하고 이런 이제 각각의 서비스별로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AI 스튜디오에서는 통합 검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검색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검색 기능들은 당연히 원문 출처 확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메시지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네이버 웍스의 AI 스튜디오는 나만의 최적화된 AI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능인데요. 이 AI 어시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런 문서 파일이라든지 특정 그런 자료들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제공하는 봇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제 개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용도로 이제 어떤 파일들을 모아서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부서별로 그런 쌓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 팀 다른 부서에서 저희 팀으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자료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업무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이 AI 어시스턴트에 학습시켜서 그 어시스턴트를 하나의 봇으로 다른 부서에 전사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구성원에게 이제 공유를 해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희 팀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 AI 어시스턴트가 다른 부서 문의를 하신 분에게 답변을 제공하는 형태로 업무 보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어시스턴트, 이런 레그 검색 기반이라고 하죠. 이런 어시스턴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학습 데이터 설정에서 단순히 이제 파일들, PDF, 워드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그 파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나만의 그 봇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쉬운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웍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입 효과 관점, 그리고 네이버 웍스가 제공하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웍스 서비스를 이제 실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들도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이후에 실제로 도입했을 때 구성원 등록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이후에 이게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 다양한 이 프로세스들이 혼자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네이버 웍스 전문 파트너를 통해서 밀착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컨설팅부터 처음에 이제 초기 세팅 지원, 그리고 서비스 교육, 실제 이제 구성원들이 잘 네이버 웍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와 이후에 CS와 기술 지원까지 모두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네이버 웍스의 파트너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가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오늘 설명회 마치고 나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도입 문의 채널이나 클라우드 아이크 쪽으로 또 이제 어떤 네이버 웍스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셔서 이제 서비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아이크 대표 이선웅입니다. 예. 여러분들, 클라우드 아이크가 왜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이걸 하는지 뭐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투자사입니다. 클라우드 아이크가 네이버 클라우드한테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소개드린 네이버 웍스를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밀착 지원이 가능하고요. 파트너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야심작인 그 미디어 인텔리전스, 뭐 진짜 AI의 지금 화두죠. 모두가 다 지금 이거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이버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아주 핫하게 하고 있는 미디어 인텔리전스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 미디어 인텔리전스 기술 지원을 하시는 우리 박용준 부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전화 아니면 박 부장님 통해서 내용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내놓은 그 미디어 인텔리전스는 한마디로 영상을 이해하고 분석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영상을 이해하는 거죠. 보통 영상은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글은 쉽죠. 글로 표현이 돼 있어서 LLM들이 돌리면 아는데 생각해보세요. 영상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기계가. 요새 이게 아주 핫합니다. 이쪽 그 AI 시장에서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이 어떤 미디어 쪽 산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편으로 아까 하드디스크 배달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알바생들 막 동원해서 다 태깅하고 앉았고 과거에 쌓아놓은 나의 영상 그런 아카이브들이 어디에 못 있는지를 모르고 사장되고 있고 뭐 하나 꺼내 쓰려면은 찾기 너무 어렵고 뭐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편집하는데도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갈리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미디어 인텔리전스를 소개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은 사진이죠. 영상은 사진의 이렇게 연속인데 그 사진들 각각의 프레임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씬이라고 하는 이 구간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렇게 되면은 구간별로 우리가 영상을 잘라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구간의 장면을 이것도 요약을 해줍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유튜브가 너무 길면은 1시간짜리 유튜브 짜증나시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구간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데만 그 구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얘가 인물, 행동, 기타 등등의 여러 정보들을 DB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DB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해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 인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희가 요거는 실험도 해봤는데 외산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되게 좋아요. 근데 역시 토종이 한국 사람 인식,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 인식에는 극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를 다 스크립트로 뽑아줍니다. 부족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는 약간 부족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너무나 이 한국 인물들, 그다음에 그런 발화자의 스크립트 뽑는 거, 장면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영상을 저희가 미디어 인텔리전스라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올리게 되면은 얘가 요새 한참 얘기하는 이 멀티모달 엔진,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음성까지 하는 멀티모달 엔진이 장면을 불안하고 인물을 검출하고 검색하고 그 행동을 얘가 잘 파악을 합니다. 그거를 다 메타DB에 넣어요. 그러면 손흥민 골 장면 찾아줘. 자연어 검색을 하면은 바로 그 영상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요. 방송사에서 알바들 한 50명 고용을 해요. 그리고 그 알바들이 하나하나 태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 AI가 그런 노가다를 대신 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잘 정리된 이 메타DB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이거 밖으로 안 나가도 된다라는 것, 즉 여기다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 수정도 할 수 있고 이게 제이슨 파일 형태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쓸 수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의미한 씬 단위로 구분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씬에 얘가 비전 AI, 영상 AI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강한 인물 정보. 한국 사람들 인물 너무 잘 추출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물 DB의 어떤 그 인물에 나오는 손흥민이 나오는 아이유가 나오는 이런 영상들을 바로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저희 고객사들 아까 들어보셨지만 영상하는 데이 되게 많거든요. 서베이를 돌려보니까 그냥 자연어 검색으로 그 장면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흥민 골 장면 찾아줘. 이것만 돼도 너무 좋겠대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어요. 너무 당연한 걸 왜 해달라고 할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 영상이 너무 방대했고 그거 하려면은 사람을 갈아 넣어야 했어요. 근데 얘를 쓰게 되면은 그게 다 DB화가 돼서 우리는 그 DB를 가지고 자연어 검색으로 영상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DB의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이슨 파일로 떨어져서 요거를 우리 회사의 CMS에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세스인데 좀 뛰어넘어가고요.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 과거에 예능 한 편 저희가 제작하려면 32시간 걸렸어요. 그 미디어 AI, 그 미디어 인텔리전스를 쓰면은 2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 나왔고요. 또 그 과거에는 정말 간단한 메타DB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미디어 AI를 쓰면은 인물, 그다음에 행동, 장면, 대사 모든 게 다 추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영상에서 숏폼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남궁민이 나온 장면들만 쫙 모아가지고 이거를 시리즈 형태로 낸다든가 그다음에 특정 행동들 맥주 마시는 거 다음에 수영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발라서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재활용해서 기존에는 사장됐던 영상들을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뭐 아이유 하나만 쳐도 되는데요. 아이유가 빨간 옷 입고 춤추는 장면 찾아줘. 정확하게 그 장면을 찾아갑니다. 또 이렇게 PPL 활용 장면 예시인데요. 광고주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PPL 소품이 나온 장면을 찾아서 노출된 시간을 합산해서 광고주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 거를 우리가 홍보를 했다. 그다음에 교육 쪽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구간을 분할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하지 않아도 이 챕터들이 이제 분할이 되고요. 자막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스크립트가 다 출시되니까 너무나 쉽게 자막을 만들 수가 있고 나중에 숏폼까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의 파트너사로 저희도 서비스 회사예요. VP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저희가 먼저 쓴 거죠. 이 미디어 인텔리전스를.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실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영상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숏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장면을 저희가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미디어 인텔리전스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냐?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장면 탭에서 AI가 영상의 맥락을 분석해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립을 클릭하면 해당 구간이 재생됩니다. 요거 이제 상암동에 으리으리한 또 건물 좀 가지고 계시고 이제 CN 정보의 장면 내 인물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AI가 이식한 등장인물에 이름 태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각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인물을 타임라인에서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검색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을 클릭하면 AI가 추천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장면을 설명하여 입력하면 원하는 장면을 더욱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숏폼 탭에서는 숏폼 생성 버튼을 클릭해 숏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을 클릭하면 숏폼을 생성할 영상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 특정 구간에서 숏폼 생성 기능은 영상의 특정 구간 또는 AI가 분석한 장면 카드 중 일부를 선택하여 숏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숏폼의 개수와 최대 길이, 원본 영상 비율을 선택하고 설정한 옵션들을 확인합니다. 생성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숏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숏폼을 클릭하면 AI가 생성한 숏폼 영상과 바이럴 점수, 그리고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바이럴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굉장히 차별한데요. 그냥 숏폼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뭐 신입이라든가 잘 모르는 마케터예요. 그러면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숏폼을 예를 들면 강력한 첫 3초 훅, 궁금증 유발, 감정 곡선 활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막막한 실무자들한테 이걸 가지고 틱톡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유튜브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상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만들었으니 그 뒷단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거를 최대로 뽑아먹을 수 있는 점을 이렇게 실무자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건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200만 뷰가 나온 그 영상 숏폼을 예로 만들어보고 200만 뷰 영상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문가가 그렇게 한 땀 한 땀 숏폼을 만든 거랑 AI가 기계로 만든 거랑 큰 차이가 없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고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분께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이거 하면서. API만 준다고 이게 되겠어요? 그럼 저희가 먼저 고생한 노하우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도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면은 저희가 뭐 적극 지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박 부장님 뭐 질문이라는 뭐 첨언하실 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박용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대표님 이제 설명 듣는 거, 저도 이제 VP이라는 솔루션은 이제 제가 직접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봤는데, 아까 전에 이제 되게 저희 미디어 인텔리전스를 갖고 굉장히 솔루션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하는 것도 되게 잘 되는 걸로 봤는데, 아까 이제 송은이 검색을 할 때 이제 몇 개 이제 관련된 이제 검색 영상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제 타임 스탬프가 딱 찍혀져 있고, 그 밑에 약간 요약하는 뭐 약간 내용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들 뭐 VLM 같은, 그러니까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을 쓰신 부분이 있는지, 쓰신 거죠? 네, 그래서 요약하는 부분이 보이길래. 네. 네, 저희가 해보니까 하나만 쓰는 것보다 두 개를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의 미디어 인텔리전스랑 제미나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하우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까? 저희의 결론은 한 개의 AI 모델만 쓰면은 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극강의 한국 토종 네이버 미디어 인텔리전스와 그다음에 요새 뭐 구글 같은 그런 거대 사업자들의 LLM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고요. 다음 세션이 이제 질의응답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질의응답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좀 개발자, 요거 VP 만든 개발자가 같이 왔어요. 나와보셔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실제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요거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만들면서 뭐 본인이 이렇게 좀 공유해주고 싶은 뭐 그런 뭐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 미디어 인텔리전스, 네이버의 미디어 인텔리전스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하이크의 백엔드 개발자이고 VP의 백엔드 개발을 맡은 진준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서는 이제 저도 이 VP익을 만들기 전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영상 분석 서비스를 미디어 인텔리전스 제외하고도 많이 써봤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AI 비디오 인덱서라는 것도 써봤어요. 하지만 이제 미디어 인텔리전스랑은 좀 차별되게 좀 안 좋게 보였던 부분이 이제 장면 분할이 이제 쇼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뭐 대화의 화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화면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유의미한 부분에서의 구간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많은 구간들이 분리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인물별 타임라인 또한 이제 그 인물이 정확히 등장하는 시점을 타임라인에서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 인물이 언급되는 장면까지 타임라인에 포함이 되거나 그렇게 좀 불필요하고 좀 중요하지 않은 유의미하지 않은 인물 타임라인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적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디어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장면 구간 분할 또한 이제 유의미한 맥락 단위로 잘 분리가 되었고요. 인물별 타임라인 또한 인물이 정확히 등장하는 시점만 타임라인을 표시해 주어서 저희가 2차적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속 있어 주시죠.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 미디어 인텔리전스 쪽에? 그럼 제가 뭐 어렵게 모신 박 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장점은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실제 컨설팅 하시는 박 부장님은, 우리의 미디어 인텔리전스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뭘까요? 방금 개발자분께서 굉장히 오히려 되게 실제로 디테일한 장점을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디테일보다는 약간 좀 비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근본적인 저희 미디어 인텔리전스 서비스 자체가 아까 전에 뭐 저기 MS 서비스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전에는 뭐 사실 뭐 A사에 뭐 예를 들어 비디오 이제 분석하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근데 이제 대표님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미디어 인텔리전스 자체의 분석 기법이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인베딩 후에 벡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검색 결국 이 영상을 분석하는 이유는 검색을 잘 하기 위함이 아마 근본적인 목적일 텐데 그 검색 자체에 대한 굉장한 강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른 서비스, 뭐 프레임 단위 기반의 분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실패 확률 자체도 높고 그리고 검색의 어떤 품질도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 미디어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개발자분 말씀한 거랑 연관지어서 봤을 때 굉장히 검색에 대한 히트율 그리고 품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 속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1시간 기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비용 같은 부분도 저희가 조금 외산 솔루션에 비해서 저희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금액적으로 또 경쟁력 있게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장점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VP 같은 경우에도 저 바이럴 가이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AI 쇼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되게 잘 서비스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드리면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미디어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크레딧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랑 잘 협조가 돼서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조직의 의사결정자분들한테 세미나 갔다 왔더니 괜찮더라. 근데 이거 쓰면은 뭐 초기 무료 크레딧이 있다더라.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이렇게 한 가지 또 건의를 이 네이버 클라우드한테 드리면은 이 벡터 DB를 잘 구성하려면은 영상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상세 설명이 좀 풍부해져야 되거든요. 요게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벡터 DB를 잘 만들려면은 영상의 디스크립션이 아주 풍부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에서 조금 더 이제 뭐 개선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는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타 뭐 이 미디어 AI 또 아까 그 네이버 웍스, 클라우드 아이 그 세 가지에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파트너기 때문에 네이버 웍스도 저희한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인텔리전스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클라우드 아이크 VP는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는 세미나 특별 할인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